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단군 왕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곰과 호랑이가 쑥이랑 마늘 먹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원본 텍스트는 어떤 모습일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원문을 직접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는 거의 없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원형, 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의 고조선 조항 원문입니다. 드디어 원문을 보는 거군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신화 내용을 복습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대의 텍스트를 한 줄 한 줄 함께 해독하면서 여기에 숨겨진 상징은 뭔지, 그리고 이걸 기록한 13세기 지식인 이련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을지 그 속내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치 암호를 푸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이야기의 첫 문장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가 아는 그 신화로 바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 보고 좀 놀랐어요. 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련 스님이 갑자기 위서라는 중국 역사책을 딱 인용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했는데 이는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이게 어떤 장치라고 봐야 할까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장치죠. 이련 스님이 독자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신호요? 네. 자,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정사와도 연대를 맞출 수 있는 역사라는 시간의 좌표 위에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닻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죠. 신화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역사다 라고 먼저 못을 박아두는 거군요.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그렇죠. 그 선언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고기, 그러니까 오래된 기록을 인용하면서 본격적인 신화가 펼쳐집니다. 네.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깊은 뜻을 품고 있었다는 그 대목에서부터요. 맞습니다. 여기서 서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닌 아들이라는 설정이 좀 눈에 띄어요. 굳이 서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좋은 지적인데요. 여러 문화권의 건국 신화를 보면 기존의 질서나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인물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남이 아니라서요? 네, 장남이 가업을 잇는다면 다른 아들들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환웅이 바로 그런 개척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뜻을 알아보고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인정을 해주죠. 네, 바로 그 유명한 홍익인간 정신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세상으로 내려보내고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홍익인간이라는 이 네 글자의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고조선의 건국 이념 그 자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가치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요? 그게 지금까지요? 네. 수천 년 전 건국 신화의 해시온 철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와, 권력을 잡거나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목표였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선언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목표를 이루라고 준 천부인 세계는 대체 뭘까요? 무슨 전설의 검 같은 마법 아이템이었을까요?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보통 당시 최첨단 기술의 산물이었던 청동기 유물로 추정을 합니다. 청동기요? 네. 예를 들면 권위를 상징하는 청동검, 제사를 지낼 때 썼을 청동거울, 그리고 무당이 썼을 법한 청동광울 같은 것들이죠. 중요한 건 이 물건들의 기능보다 상징성이에요. 이것들은 나는 하늘의 허락을 받고 내려온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인증서 같은 겁니다. 인증서요? 네.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던 재정일치 사회에서 지배자의 신성한 권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였던 셈이죠.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청동 아이템까지 손에 쥐었으니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스케일의 이주 프로젝트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환웅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의 신단수, 즉 신성한 나무 아래로 내려오죠. 3,000명이요? 네. 이 3,000명이라는 숫자도 중요해요.
한 개인이 훌쩍 넘어온 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수준의 조직 체계와 기술력을 갖춘 하나의 공동체 전체가 이주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아, 그냥 온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그곳을 신시, 즉 신의 도시라 부르고 스스로 환웅천왕이 됩니다.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할 내각도 꾸렸다고요? 바람의 신 풍백, 비의 신 우사, 구름의 신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같은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고조선세회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어떤 성격이요? 바람, 비, 구름. 이 세 가지 전부 농업 생산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걸 다스리는 전문 관료를 두었다는 건 이 사회가 농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백성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그러니까 농사를 책임지는 것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온 선진 문물 집단이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장면이 등장하죠. 같은 굴에 살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단군 신화의 하이라이트이면서 가장 깊은 해석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건 그냥 동화가 아니에요. 신화학적으로 봤을 때 곰과 호랑이는 실제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고요? 네, 특정 동물을 자신들의 상징, 즉 토템으로 삼았던 구족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곰을 숭배하는 웅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족이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죠. 와, 그럼 이 이야기는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환웅이라는 이주 세력하고 공부족, 호랑이 부족이라는 토착 세력 간의 만남을 그린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정치 드라마인 셈이죠. 와,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환웅이 그들에게 내건 조건도 의미심장해요. 신령 쑥 한 단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단순한 실현이 아니라 환웅 집단의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뭐랄까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곰의 승리로 끝나죠. 곰은 37일,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기를 지켜서 웅녀라는 여인이 되고요. 네. 근데 성질 급한 호랑이는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 버려요. 솔직히 저는 호랑이 쪽에 좀 더 공감이 가는데요. 하하. 20일 동안 햇빛도 못 보고 쑥이랑 마늘만 먹으라니. 저는 한 3일도 못 버티고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하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정치적 알레고리를 더욱 분명하게 만듭니다. 정치적 알레고리요? 네. 결과적으로 환웅의 이주 세력은 토착 세력 중에 곰 부족과는 성공적으로 연합했지만 호랑이 부족은 그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통합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왜 곰은 참고 호랑이는 뛰쳐나갔는가? 이건 역사의 승자가 자신들의 통합 과정을 정당화하고 기록하는 방식인 거죠. 곰 부족이 자신들의 선진 문물을 잘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군요. 네. 자, 그렇게 인간이 된 웅녀.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할 상대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녀는 다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러자 이번엔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그녀와 혼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바로 단군왕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세력의 완벽한 결합을 보게 됩니다. 결합이요? 한의 권위를 상징하는 환웅과 땅의 토착 세력을 대표하는 웅녀의 결합. 이 결혼을 통해 태어난 단군 왕검은 하늘의 정통성과 땅의 지지 기반을 모두 물려받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주 세력과 토착 세력의 성공적인 융합을 상징하는 거군요. 정말 아름다운 정치적 서사네요. 맞습니다. 이 단군 왕검이 중국의 요임금 즉위 50년에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칭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시작이죠. 네. 그리고 무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분석할 차례입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 그 자체인데요. 혹시 이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냥 고유 명사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단군하고 왕검을 떼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단군 왕검은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직책에 합쳐진 칭호로 봐야 해요. 아, 그래요? 단군, 단에서
단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의미해요. 아, 제단. 네. 그러니까 단군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를 뜻하죠. 반면에 왕검은 정치 권력을 가진 군장, 즉 정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단군왕검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었군요. 네. 그 사람의 이력서이자 당시 사회의 권력 구조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압축 파일 같은 거였네요. 제사장 겸 왕.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칭호 자체가 고조선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예요. 와, 통치자가 곧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의 뜻을 하늘에 전달하는 신성한 존재였던 거죠. 와, 이름 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니.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로 향합니다. 네.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고 중국 주나라 무왕이 기자라는 인물을 조선에 봉하자 단군은 장단경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다시 아사달로 돌아와 1908세의 나이로 산신이 되었다는 것으로 신화는 끝이 납니다. 신화적 인물의 초월적인 수명과 신격화를 통해 이야기의 막을 내리는 아주 전형적인 마무리 방식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흥미로운 신화 정도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독자가 감동에 젖어 있을 때쯤 네. 저자인 이련 스님이 갑자기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다른 역사책들을 인용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당서배구전, 통전 같은 중국 역사책들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 텍스트의 백미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이련 스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한서에는 진번, 임둔, 낭랑, 현도 이렇게 4개의 군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른 책들에서는 3개의 군이라고 하고 이름도 다른가? 대체 어찌된 일인가? 아, 라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독자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신화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학술 세미나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세기 고려의 스님인 이련은 단군 신화를 그저 신성한 이야기로만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는 자신이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여러 역사 자료, 특히 객관적인 자료라고 여겨졌을 중국의 사료들을 교차 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다더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이랑 저 기록이 왜 다르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련 스님이 현대적인 의미의 팩트체크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는 신앙심 깊은 스님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의도는 어떤 기록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다른 기록들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료들 사이의 차이점과 모순을 발견하고 그걸 숨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왜 다른가라는 질문을 정직하게 던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고민의 흔적 자체가 위대한 거죠. 와, 그 한 문장 덕분에 삼국유사라는 책 전체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단순한 신화나 설화 모음집이 아니라 한 위대한 역사가의 치열한 탐구 과정과 지적 고뇌가 담긴 기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단군 신화 전체를 신앙의 영역에서 학문과 탐구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정리를 해보면 단군 신화는 단순한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었죠. 그 안에는 지배자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하는 천손사상,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농경을 중시했던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주 세력과 토착 부족 간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정, 마지막으로 재정일치라는 사회 구조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네, 고도로 압축된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한편의 짧은 서사시 안에 한 국가의 기원과 정체성, 사회 구조가 모두 녹아있는 셈이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뒤에 이토록 깊고 복잡한 상징과 역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런 스님이 마지막에 던진 그 질문, 왜 기록마다 다른가? 라는 그 물음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쩌면 더 강력하게 유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와 서로 다른 주장, 심지어는 정반대의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속에 살아갑니다.
이 고대의 기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진실에 다가갈 것인가? 이런 스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서로 다른 역사 기록 앞에서 혹은 오늘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